지난 이야기.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의 공격을 파악한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 매복에 나선다. 일본 해군은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를 알지 못한 채 섣불리 미드웨이 공격에 나선다. 이후 미국은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역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데, 미국이 공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미드웨이 해전, 일본은 모든 해군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정보에서 앞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찰을 성공했고 공격을 감행했죠.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조선 한 대 정도 폭파하는 정도의 전과를 올렸는데, 일본도 이제는 우리 걸렸다, 이거 빨리 공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요. 과연 일본은 어떻게 공격에 나섭니까? 예, 일본은 이제 나구모 주이치 제독을 지휘관으로 해서 계속 목표점으로 항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점은 당연히 미드웨이고요. 네. 그래서 미드웨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첫 공습을 개시를 했고, 6월 4일 새벽 3시부터 공세에 들어가 4시 반부터 이제 미드웨이 섬으로 함재기를 날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구모 주이치 제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있는 전력을 갖다 다 내보내지 않고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도 혹시 기습당할 수 있으니까 이 베테랑들은 다 배에 남아있고 젊고 좀 경험 없는 애들은 일단 1파로 나가서 공격 한번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전부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점까지도 어쨌든 일본은 그럭저럭 소위 말하는 기습이 먹혀들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쩌면은 미국은 다 함대가 태평양 남쪽에 있을지 모른다. 어째 정황으로 볼 때 그럴 것 같다. 그래야 한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믿은 거죠, 이제. 그래서 정찰기를 내보냈지만 약간 이상한 패턴으로 내보냈는데, 공습대가 나가고 나서 이제 정찰기가 뒤따라 나갑니다. 정찰기가 뒤따라 나가려면 뭐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뒤따라 나가는 것도 그나마 4시 30분경에 동시에 다 배들마다 이륙시키라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그나마도 이제 순양함 치쿠마가 2대를 갖다 한 10분 정도 늦게 내보냈고, 그 다음에 또 도내에서는 거의 30분 뒤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정찰기들이 이 동시에 나가지 않고 그 간격이 벌어져서 나가게 돼서 이 틈새가 계속 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5시 20분경에 이제 이번에는 미국 쪽의 이제 진영인데, 하워드 AD 대위의 PBY 카탈리나가 이제 일본군 정찰기를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경에 이제 항모가 발견이 되니까 미드웨이에 있던 미군도 이제 전군이 이제 대응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PBY가 한 대가 더 떠가지고 미드웨이 320도 방향에서 일본기 항공기가 이제 대규모로 몰려오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나구모가 보낸 첫 번째 공격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미드웨이 전투가 이제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 측도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만, 일단 기체들이 혼성입니다. 뭐 이 비행기도 있고 저 비행기도 있고 이제 섞여 있던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목표 자체가 좀 약간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뭐 함대를 갖다 격파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활주로를 갖다 지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은 신이 나가지고 이 미드웨이의 제일 큰 섬이 이제 샌드 섬이란 곳인데, 여기로 가서 유류 저장 시설도 파괴하고 경납고도 부시고 활주로도 부시고 신나게 부신 다음에 이제 6시 40분쯤에 퇴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활주로를 갖다 제대로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다른 주변 시설들을 공격했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는 남겨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건드리긴 했는데 항공기들이 뜰 수 있는 수준으로만 파괴를 해놨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대공포도 거의 손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전대장이 돌아오면서 나구모 제독에게 이제 한 번 더 나가야 될 것 같다. 2차 공습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구모 주이치가 그 진주만 공습도 나갔던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도 비슷한 실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나가서 신나게 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공전대장 말로는 한 번 더 나가면은 완전히 다 토토화 시켜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계속 그 돌아가는 연료 걱정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제2공습대를 내보내질 않았습니다. 그 덕에 미국이 항공모함 3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던 분인데도 또 반복을 한 거죠, 이제. 원래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맞아요. 말이 이래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사실 1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진주만 때도 사실은 1파의 피해가 가장 컸었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연기와 대응을 시작하기 때문에 2파가 어려운 것인데, 1파 때 아니 미드웨이를 공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침 항모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항모에 활주로를 남겨놓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했잖아요. 유류 저장 기사를 공격해서요? 진주마에서 그거 남겨놓고 왔다가 된통 당할 뻔했잖아요. 산호회에서. 하긴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딘가 한 군데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러게요. 보면은 뭔가 하나씩 비어 있어요. 이 나구모라는 사람이. 네.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뭐 공통적인 특징인데 아.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하나씩 비어요. 지난번에는 유류 저장고 안팎에 안 했다가 된통당하고 지난번에 당했으니까 여기에 교훈을 얻어서 이젠 이건 해야지. 이것만큼은 해야지. 활주로 까먹은 거예요. 어떡해. 자, 그러면 미군은 한마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네. 미도에 활주로가 살아있으니까요. 네네. 1차 공습에 집중하고 있는 04시 30분경에 당시에 이제 항모 소류에서 220해리 정도 떨어진 곳에 미국의 요크타운 항공모함이 정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출격한 SBD 10대가 수색 정찰을 했고 05시 34분경에 드디어 일본 항모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때 플래처하고 스프런스 제독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모든 함재기를 이륙 대기 상태로 만들죠. 이들이 07C를 기해서 호넷 엔터프라이즈에 있던 전투 초계용 36대의 와일드캣을 남겨놓고 어허. 나머지 함재기를 다 보내요. 어허. 그러니까 09시 10분을 기해서 156대의 함재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나구모 함대의 추정 위치로 이동을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서 활주로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미드웨이 제도에 있던 육군 폭격기가 뜬 거예요. 그렇죠, 있겠죠. 네, 몇 대 되진 않지만 걔네들이 떠서 나구모 함대 위로 와가지고 폭탄을 떨군 거예요. 역시. 물론 피해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물론 피해는 없었어요. 피해는 없었는데 나구모 중장 입장에서는 1차 공습 실패했는데? 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공습한 예. 방향에서 폭격기가 날라왔으니까요. 네. 분명히 원래 작전 계획대로 하면 1차 공습으로 미드웨이를 다 초토화시켜 놨으면 제2파로 교전에 붙게 될 미국의 함대를 대상으로 그렇죠. 교전을 해야 되니까 네. 2파 공격대 제2파는 다 어뢰로 이제 무장을 시켜 놓았던 상태예요. 근데 1파 공격대가 실패했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아, 그러면 다시 활주로 부수러 가는 네. 폭격기를 준비해야죠. 그럼 무장 치환을 해야죠. 아하. 근데 항공모함이 실제로 안에 가보면 굉장히 컴팩트해요. 아. 아주 협소합니다. 아, 그래. 심지어 그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경항모죠. 거기는 전투기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무장 달거나 정비해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그러니까 수납 공간 많이 만들고. 네. 안 그래도 혼잡한 공간에서 이미 갑판에 출격을 하기 위해서 어뢰 달고 대기 키워놓은 비행기 걔네들을 다 어뢰에서 폭탄으로 바꿔 하면은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다시 끌고 들어가서 네. 내려서 무장 바꾸고 다시 올려서 네. 대기시켜야 되는 거죠. 비행기가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다가 엘리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간신히 밑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서 또 탄약고에서 폭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뢰 뺀 거 다시 탄약고에 넣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항모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항모 두 척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순양함 도내에서 정찰기를 나중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보낸 정찰기 4호가 무전 보고를 합니다. 적으로 보이는 수상함 10척 발견. 그렇게 많이 왔다고? 네. 그 호주 위에 있는 게 아닌가 보네. 네. 그런 거죠. 장소는 미드웨이로부터 방위 010, 거리 240, 침노 150,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는 네. 거예요. 적함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적함? 근데 항공모함은 수상함이라고 하니까 네. 나구모의 모든 신경은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에 가 그렇죠. 있는데 항공모함이라는 보고가 없으니까 야, 그러면 아직 어뢰 빼지 않은 폭격기는 일단 냅둬. 일단 냅두고 하고 있는 작업해. 그러면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뢰 달고 내려갔는데 아직 폭탄 타기 직전인 항공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08시 30분 경에 이제 나구모 중장과 그의 참모들의 멘탈을 바삭하게 튀겨버리는 보고가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적함대, 순양함 5척, 구축함 5척. 그 뒤에 항공모함처럼 보이는 게 있음. 절망이죠. 항모라고? 왔다. 와,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나구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시를 합니다. 야, 폭탄 달지 마. 다시 어뢰 달아. 항모부터야. 항모 잡아야 돼. 다시 어뢰 달아. 그 상황에서 미군의 내격기들 와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급속 변집을 하느라 좌로 틀었다가 우로 틀었다가 이러고 있고 대공포가 계속 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1시간 넘게 걸리는 작업이 그렇죠. 그 안에서 배가 좌로 기울었다가 우로 기울었다 하면은 어뢰랑 폭탄이 제자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굴러다니겠죠. 사람도 굴러다니고 비행기도 굴러다니고 난리가 나겠죠. 그 상황에서 달았던 폭탄 다시 때라 하니까 이때 이제는 그때부터 안전 수칙이나 규칙은 이제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냥 폭탄 한쪽에 쌓아놓고 어뢰 한쪽에 쌓아놓고 되는 대로 올리고 그리고 제1파 공격대 갔던 애들 이제 돌아올 시간이거든요. 연료가 없어요. 얘네들 회수해야 돼요. 안 그래도 좁은 갑판에 간신히 어뢰단 항공기 엘리베이터를 한쪽에서 올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간신히 착함시킨 애들 다시 내려서 어뢰 달고 제급해야 되고 그 와중에 폭탄 갈고 있어야 되고 대환장 파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무장 치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현재까지 뭐 일본이 뭐 이렇게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파일럿 수준은 상당히 높은 상태였죠. 기량 자체는 높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할 때.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지시가 이제 혼선되게 이제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나구모 주이치 제독 자신도 이제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갈랬다가 이쪽으로 바꾸랬다 저쪽으로 바꾸랬다가 뒤죽박죽으로 난리가 나 있고 와중에 저 적으로 보이는 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무장 교환은 된 비행기도 있고 안 된 비행기도 있고 이걸 갈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제 혼란인 사람도 있겠고. 아이고, 그리고 진짜 실제 현장에서는 욕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죠.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리고 사실 가장 이 시점이 됐을 때 충격받은 거는 아마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확증 편향이라는 그 현실의 벽일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저기 근처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B-17이 계속 다가와서 이제 상공에서 계속 폭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황은 했습니다만 일단 피해 자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군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투를 반복할수록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제 전투는 이제 레이먼드 스프런스 소장이 지휘하던 이제 16기동 함대가 항공기를 집결시킨 다음에 나구모 함대 쪽으로 출격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출격을 시켰냐면 일단 항속거리가 긴 비행기부터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SBD부터 먼저 날려보내고 정찰이 가능한, 폭격도 가능한 폭격기를 먼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와일드캣과 이제 디베스티게이터를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참 날고 있는 중에 일본 측이 함대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상공에 떠 있던 SDB-33대한테는 일단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까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군이 이제 방향을 잘못 예측했다는 건데 갑자기 항모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미드웨이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실제로는 일본 함대는 그 16기동 함대 쪽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이후 전투에도 계속 보면은 미군 함대 방향 쪽으로 이제 계속 틀어가지고 다가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수상전에서는 일본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함정수도 일단 당연히 많고 미군은 일단 전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쪽은 전함까지 동원을 했고 많았죠. 예, 그러니까 아예 항공기가 아니라 근접전으로 가가지고 덩치끼리 때려받는 격투를 하면은 우리가 유리하다. 그 미드웨이는 어느 정도의 뭐 활주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으니 요크타운과 렉싱턴이 있는 그 본대만 치면 미드웨이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크타운 쪽으로 틀어!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선 미드웨이로 오는 거 맞지? 라고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방향을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보낸 SDB와 이제 그 공격대가 목적지에 가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SDB는 이제 항속거리가 기니까 이제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는데 나머지 비행기들은 뭐 기름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바다에 불시착을 해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였는데 그나마 여기서 이제 존 윌드론 도령이라는 분이 이제 제6 비행대대를 끌고 있었는데 이분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날아가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갑자기 방향을 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본 함대가 우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튼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미드웨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혼자서만 이제 북쪽 방향으로 비행기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융통성 있는 분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위치에 예상 위치에 가보니까 이제 일본 함대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왔고 뭐 돌아갈 연료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달랑달랑 하니까 공격을 계속 했습니다만 뭐 당연히 뭐 일방적으로 당하고 다 격추당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유진 린지 소령이라는 사람이 또 비슷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또 나구모 함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디바스테이터 14대가 추가 접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본 쪽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구모주의 지제독은 이제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저쪽 함대로 방향을 튼 다음에 아예 저쪽 함대부터 격파를 해야겠다. 정신없는 상태니까 자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 함대를 깨는 걸로 먼저 하자. 어차피 무장도 지금 저 폭격으로 달려있는 항공기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저기다 날리는 쪽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조종사들 뭐 준비를 했겠죠. 밥 먹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기름도 넣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날려라고 하려는 판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가 접근을 하니까 이제 그거 싸우느라고 거기에 한번 항공기들을 소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유진 린지 소령이 또 접근해가지고 두 번째로 날릴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어허. 물론 이 14대도 사실 거의 저항은 못하고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 끝내고 나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디베스테이트 12가 또 도착을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급강화 폭격대 17대까지도 이제 같이 왔는데 여전히도 전체 숫자는 일본 함대 쪽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함대 자체는 뭐 거의 뭐 손쉽게 이제 이 공격대를 갖다 다 처치를 해버렸습니다만 이제 이후의 전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구모에게 가장 황금 같던 시간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방향을 잘못 알아서 소모된 비행기도 있고 그리고 방향은 알았습니다만 워낙 규모가 작아서 성공 못한 부대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어뢰와 폭탄을 번갈아 달면서 시간 소비하고 1파, 2파, 3파를 막아내면서 시간을 소모한 것이 그렇죠. 이 비행사 미국의 비행사들의 영웅적인 행적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실 전투 자체는 뭐 일방적이었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항공기들이 또 연료를 소모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시 또 불러들여서 또 기름 채워야 되고 조종사들도 또 필요가 생길 때도 사람도 갈아줘야 되고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미군 항공기들이 덤비기 시작하면서 원래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항공기들이 상공 위에 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 구름 위에서 이제 접근하는 미군을 갖다 대응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3파로 나눠서 미군이 접근을 해오니까 이 항공기들이 고도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싸우느라고 못 예. 봤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오. 그래서 전투기 간의 교전은 에너지 파이팅이거든요. 네. 누가 더 높은 고도에 있다가 내리꽂으면서 그렇죠. 기동을 해야 유리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니까 제로센이 아무리 우수한 항공기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불리한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거기서 나구모 중장은 이제 3파까지 견디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항공기 2함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10시 20분경 아무것도 2함을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밑에선 대환장 파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맥클러스키의 SBD 대대가 10시경에 일본 구축함의 항적, 그러니까 배가 바다 위를 떠가면 뒤에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그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일본 함대의 위치를 식별을 한 거예요. 어허. 그리고 나서 급강하에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첫 번째 폭탄 3발은 카가 항모를 빗나갔어요. 빗나갔는데 마지막 한 발이 항공모함 후미 엘리베이터를 뚫고 들어와서 어허. 그게 폭발합니다. 안에서. 근데 아까 안에 지금 난리나 있었잖아요. 어뢰랑 막 네. 폭탄이랑 잔뜩 지금 쌓여 있죠. 네, 여기 굴러다니고 어. 그게 유폭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16시 40분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19시 25분쯤 되면은 그 유폭이 탄약고까지 번져가지고 저런. 탄약고까지 깨지면서 배 선체 자체가 깨져서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폭탄이 들어가서 터졌는데 여기서 연계, 여기서 연계, 뻥뻥뻥뻥 하다가 침몰됐군요. 네. 아카기 항공모함은 그나마 함재기라도 조금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려보내는 와중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SBD가 공격을 한 건데 SBD 기체가 급강하면서 폭탄을 떨궜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엘리베이터를 또 뚫고 들어간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그 함에 나구모 중장이 타고 있었거든요. 오. 이 사람은 로프 타고 탈출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나가라 함으로 피신을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사실 함장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 아닌가요? 치욕이죠. 함대 사령관이에요. 네. 치욕이기도 하고 사실 네. 탈출하는 동안 사실상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악에 받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자침시켜라고 명령해가지고 일본 구축함 4척에 어뢰 쏴가지고 아카키 항모를 스스로 침몰시킵니다. 와, 항모를 자침시켜요. 네. 와.
통 커요. 이 당시 일본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에요. 그 소류도 공격을 받습니다. 와, 항모 세대가 다 지금 네. 일단 2대 날아갔어요. 네, 이 소류 같은 경우는 함수 부분에 맞아요. 근데 항공모함이 지금도 설계 자체는 비슷한데 항공모함의 함수 부분에는 보통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터졌으니까 연료 탱크가 기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안에서 또 유폭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화재가 계속 발생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함장이 퇴함 명령을 급하게 내렸는데 불이 너무 빨리 번지니까 아예 19시 13분경에 배 전체가 폭발할 정도의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야. 그 안에 타고 있던 718명의 장병이 그대로 수장됩니다. 탈출하지 못하고. 네. 그 사실은 미국의 1파, 2파, 3파, 그러니까 뭐 1파, 2파, 3파로 보낸 건 아닙니다만 순서상 1파, 2파, 3파가 오면서 다 되는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사실 미 공군의 역할은 미비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행기 회전을 못 시켰던 이 일본의 항공모함들은 그 마지막 파로 왔던 비행기들을 발견조차 못하고 구름 위에서부터 내려온 비행기들이 네, 그렇죠. 완전 무방비로 있던 일본 이 항공모함들을 완전 녹아내리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작전이 사실은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죠. 영웅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고 그래도 아직 한 척 남았어요. 그렇게 세 척이나 가라앉았어도 아직 히류라는 항공모함이 한 척이 네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고모 중장은 이때는 멘탈 자체가 부셔진 게 아니라 아예 녹아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휘권을 본인이 전사한 것도 아닌데 뭐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베 히로아키 소장한테 어허. 지휘권을 인계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훌륭한 장군님들은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나구모 같은 경우는 나 죽었다 그래라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가 해. 나 책임지기 싫어.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 히로아키 제독이 지휘권을 인계받고 나서 히류한테 반격해라고 명령해가지고 히류에서 함재기를 내보냅니다. 오. 10시 58분에 함재기가 24대가 출격을 하는데 네. 이게 요크타운을 찾아요. 오, 근데 요크타운에도 공습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요코타운 두 번째 위기. 네. 제1차 피탄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상공에 대기 중이던 캡이라고 하거든요. 전투 초계. 그 초계 중이던 12대의 항공기가 먼저 교전을 하고 비행갑판에 대기하고 있던 15대를 나중에 날려보내서 이제 대부분의 일본 함재기들을 격퇴시키긴 합니다. 어허. 격퇴시키긴 하는데 이것들 중에 일부가 극강한 폭격을 해가지고 요크타운에 폭탄 3발을 명중시킵니다. 야, 근데 항공모함이잖아요. 네. 폭탄 3발 명중해서 불 좀 났다고 가라앉는 수준은 아니니까. 근데 일본은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뚫고 들어갔으니까 가라앉았잖아요. 그건 저 무장 폭탄 쌓아놨던 게 이제 요폭하게 된 거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운도 중요하구나. 맞아요. 어쨌든 요코타운은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고 근데 여기 타고 있던 플래처 제독은 그 옆에 있던 중순양함 아리스토리아로 이제 다시 옮겨 타서 계속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뒷얘기가 있는 게 아까도 한번 산호에서 완전 박살이 났다가 네. 3일 만에 지금 복구해서 돌아온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도 어뢰 1차 공격을 맞고 나서 긴급하게 이제 수리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미군이 이제 도가 텄겠죠. 한번 수리해 봤으니까. 네. 그래서 30분 만에 이제 항모를 갖다 제대로 다시 돌려놔 가지고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군이 이제 처음에 폭격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는 저게 이제 불덩이가 돼가지고 지금 활활 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2파 공격대가 갔을 때 보니까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라고 착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이미 요크타운은 없어졌고 이거는 뭔가 제2의 제3의 항모구나. 요코타운 아니다. 예,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것도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이제 배는 일본의 히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이제 요크타운에서 이야만 정찰기가 이제 히류를 발견했고 미군도 이제 급강압 폭격기를 25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어쨌든 간에 이제 요크타운을 가라앉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숫자는 비슷비슷해서 아직도 이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류의 함장이 이제 야마구치 다몬 제독인데 아직 승산이 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서 때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급유를 하고 조종사들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필 이때 SDB 또 13대가 이제 접근을 해와서 이번에는 태양을 등진 상태로 갑자기 급강압 폭격을 합니다.
일단 히루에서는 지금 요코타를 향해서 비행기를 발사시킨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억지로 피했지만 한 발이 결국 명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정지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때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멈추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뭐 고정 표적이니까 그렇죠, 고정 표적.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행갑판을 하나가 뚫고 들어가서 이제 다른 배들과 똑같이 유폭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배는 항해 불능이 됩니다. 완전히 배가 기울기 시작을 했고 이 일본 쪽도 어떻게든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항모니까 살려보려고 새벽 1시, 2시까지 이제 계속 수리를 해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또 유폭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내부가 이제 엉망이 됐더니 야마구치 제독이 이제 퇴함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전 승조원을 갑판으로 모아라.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이 배랑 그냥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모두 퇴함해가지고 일본이 승리할 수 있게 최대한 남은 시간 최대한 이제 기여를 해라. 그랬더니 모두가 다 하선을 하고 있는데 카쿠토메오 대좌라는 사람이 이제 내리다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같이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이런저런 사람이 다 같이 와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야마구치 다몬 제독은 이 사람만 나랑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라. 대신에 내리는 사람이 내 전갈 2가지만 전해라.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나구모 주이치 제독한테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사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저 일본 해군이 더 강해져서 언젠간 저를 복수해 주리라 이제 그것만 기대하겠습니다. 그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 옆에 떠 있던 구축함이 이제 카자구모라는 함이 있었는데 이 함장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히루의 운명은 네가 끊어라. 네가 어뢰를 싸가지고 네 어뢰로 우리가 가라앉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달을 받고 나서 이 문제 카자구모라는 함이 어뢰를 싸가지고 4시간 뒤에 침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분 만에 요코타운이 기능을 복구를 하고 있을 때 2차 피탄이 이제 발생합니다. 오. 아까 그 24대 중에 일부가 네. 연료가 다 된 거예요. 어차피 이 연료로는 가봤자 히류 항모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자기네 본함 이 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네. 미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바다에 불시착했잖아요. 네. 일본은 가미카제를 합니다. 이때 벌써 카미카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료가 소진된 항공기들이 요코타운 갑판으로 달려들었고 그 대공포화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명중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영웅적인 공격이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공이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까지 희생시켰던 그 카미카제가 훌륭한 작전이라고 인식을 심어줘 버리는 계기가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항모를 때리긴 때렸으니까 대한미사일이 없던 시대에 대한미사일 비슷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직후에 어뢰까지 2발을 명중해가지고 결국은 항모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제 퇴함 명령이 내려져서 네네. 승조원들은 퇴함하고 바다 가운데 둥둥 떠 있다가 네.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침시킵니다. 요크타운만큼 정말 악착같이 버텨온 배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요크타운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요크타운도 아까 이제 어뢰를 갖다 때려 맞고서 이제 사실상 빈배가 돼가지고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는데 뭐 당연히 미군도 아깝죠. 이거 억지로 살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몇 번을 살렸어?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선원들은 다 퇴함시킨 다음에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수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하만이라는 배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배를 붙들어 매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뭐 이거저거 장비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열심히 고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일본 잠수함 I-168함이라는 게 근처에 다가옵니다. 아이고야 봤구나. 예, 근데 이제 둘이 수리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탐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쇽 뛰어나가지고 둘이 묶인 채로 같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어뢰를 쏩니다. 연환계로 지금 붙어있네. 네. 어뢰면 딱 좋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필 이제 쏜 것 중에 4발을 쐈는데 2발은 아무데도 명중을 안 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아무도 반격하고 있지 않은데 그나마 또 2발을 못 맞췄어요. 예, 근데 이제 2대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한 발은 하필 하만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명중을 시킵니다. 참 그거 희한하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하만 옆구리에 맞아가지고 하만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요크타운도 한참 수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퇴함밖에 선택이 없죠. 버려야죠. 이 함의 이제 함장이 누구였냐면은 엘리엇 벅메스터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해군 항공 출신입니다. 이분도 보면은 미군도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퇴함하라고 이제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본인이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배 한 칸 한 칸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상자들 다 내리는 거 보고 본인이 하선을 합니다. 그리고 요크타운도 가라앉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은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섬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다. 하지만 매복하고 있던 미국 항공모함의 기습으로 인해 항모 세 척이 침몰하게 된다. 이후 일본 해군은 반격을 가해 미국의 요크타운을 격침하는 데 성공하지만 마지막 남은 항공모함 기류까지 침몰하면서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을 상실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민재 씨,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모든 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서 폭탄이 꽝 하고 맞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 압니다만 위에서 꽝 맞는 것, 옆구리를 꽝 맞추는 것, 그리고 배 밑에서 꽝 터지는 것, 어떤 것이 배를 격침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밑에서 꽉 맞는 거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물이 빨리 들어가니까요. 예? 물이 들어가니까. 불이 들어가니까. 네, 아닌가? 획기적인 생각이네. 물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정답이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은 밑에서 배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버블제트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골입니다. 근데 용골을 꺾어버리면은 이 배는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두동강 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 밑에서 어뢰나 기뢰가 터지면 통상적으로 그 배는 대부분 두동강 납니다. 우리 천안함이 그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역사.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를 가라앉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 밑에서 터뜨리는 방법이라는 거. 자, 어쨌든 뭐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는 우리가 스포일러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미국의 승리 이야기를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양측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때 일본 해군은 정규 항모 4척, 중순양함 1척이 침몰을 했고요. 중순양함 1척은 대파됐습니다. 출동한 규모에 비해선 피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항공기는 257대, 전체 전력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 격추가 됐고 전사자는 3,0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항모 1척, 구축함 1척이 침몰을 했고 150대 정도의 항공기를 손실을 했고 300명 정도의 전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8개 정도의 부대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일본 군이. 그러면 아직까지 할만하다고 솔직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축함만 해도 지금 몇 척이 있는데. 근데 왜 퇴각을 했냐? 어쨌든 이들의 작전 목표는 미드웨이 제도의 상륙 작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1기동부대가 괴멸을 당하면서 이들의 상륙 작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공권이에요. 그렇죠. 해양 우세와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포격 지원을 해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상륙 작전인데 기동부대가 전멸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상륙 작전을 전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함선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미드웨이 뭐 이걸 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단계별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정보전의 우세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이포라는 그 정보기관이 일본군의 공세 지점을 딱 찍었기 때문에 미군이 처음부터 전력이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영끌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력을 집중했던 게 이제 첫 번째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싶고, 그 나머지는 뭐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과 이제 희생 같은 것들이 이제 엉킨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전투는 이제 흔히 제2차 세계대전의 그 3대 전환점으로 꼽습니다. 그 3대 전환점은 뭐 당연히 이제 누가 꼽냐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 두 번째가 이제 그 롬멜이 패했던 엘 알라메인 전투,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미드웨이 해전을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세 가지 해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모두 다 그 전투를 계기로 그 주축국의 공세가 이제 수세로 돌아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도 태평양 전쟁 같은 경우도 미드웨이를 계기로 사실상 일본군의 팽창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간부터 이제 45년 8월이죠. 일본군이 항복할 때까지 사실상 남은 기간 일본의 역사는 이제 영토가 줄어드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공세는 단 한 번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예. 미드웨이 해전, 이 의미를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XS급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또 정시공업이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순양함과 구축함이 정말 붕어빵 찢듯이 찍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의 해군력은 앞으로 일본의 해군력을 압도하는 일만 남게 된 거죠. 정보전의 승리, 요게 학계의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다른 학계에 따른 주장은 뭐가 있냐면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시각이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정보전에서 실수를 했었는데 너무 결과론적인 시각인 것 같다. 라는 이제 것이 있고 운을 더 크게 보는 그것이 지금 학계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주장입니다. 네. 이거를 전쟁의 속성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전장의 안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확실성의 영역, 블랙스완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마찰을 기본적으로 하는 전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대를 확보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예상을 해서 최대한 많은 변수를 줄여놓던지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일본은 무적 함대라는 자부심. 우리는 천황의 군대야. 그 치사량의 국뽕에 너무 심취해 있다가 검증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검증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튀어나오니까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거를 군사적 용어로 말하면은 오다루프라는 용어가 있어요. 관찰, 상황 판단, 결심, 행동의 루트로 이제 이어지는 오다루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구모 중장의 지휘부에서는 이 오다루프가 완전히 깨져서 혼란에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부가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적절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적절한 결심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늦어지고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됐다. 그런 단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딱 들으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요즘 K방산이 전 세계에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성비 하면은 가성비인데 그냥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자체가 뛰어난 무기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에어스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전투를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허. 사실 그랬으면은 아마 한동안 미국이 거의 회복을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처음에 미국이 갖고 있던 보유 항모가 한 7척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입됐던 게 지금 3척인데 그러면 이게 다 날아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엔 실제로 남은 건 4척밖에 없습니다. 레인저, 와스프, 호넷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이후 전투에 보면은 뭐 과달카날, 산타크루즈 뭐 이런 데서 결국 하나씩 다 격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SX가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오는 항모인데 그것도 실제로는 1943년 1월에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 사이 기간이 공백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겼을 거라고 보는 건 그 공업력 때문인데 그렇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면은 일본이 총 찍어냈던 항모가 14척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종전까지 27척을 찍어냅니다. 그나마도 일본은 종전까지 뭐 패전 측이니까 사실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14척 중에 12척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공업력도 사실 상당히 무시 못할 요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동시에 이 전투를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천만다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무리에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실망하기도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한테 유리하게만 생각을 했고 유리한 쪽으로만 준비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처한 상황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제3자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개전하기 전에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일화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41년 12월에 이제 진주만 공습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히로히토 천황의 동생인 이제 고노의 왕자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을 불러서 이제 한번 물어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 지휘관이 돼가지고 미국과 지금 붙는다면은 혹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야마모토 제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글쎄요, 제 생각엔 뭐 한 6개월 정도는 해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기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소로쿠 제독이 뭐 해한이 대단했다든가 뭐 예언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가지고 이 상황을 봤다면은 그 이성을 찾고서
이런 비극은 모두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미국의 정보 입수가 정말 큰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정보전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드웨이 해전을 저희가 배우면서 또 느꼈던 사실은 정말 준비된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쉴 새 없이 달려왔던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살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전쟁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기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